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겔의 법철학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법철학의 구성과 체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법철학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추상법, 제2부는 도덕성, 제3부는 인륜성입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국가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국가로 나아가는 세 가지 단계를 해겔이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법의 특징과 그 차이들을 살피는 것으로 강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법의 차이와 그 특징들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법철학을 다 읽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법철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야 법철학을 읽으면서 각각의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아니면 그 전체 체계를 이해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1부는 Abstrakte Recht, 추상법입니다. 자, 가장 저급한 단계의 법체계 혹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개별과 보편은 외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죠. 해겔 철학에서는 개별과 보편의 끊임없는 변증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은 무엇이고 보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개별은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한다면 보편은 공동체의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별은 개인이고 보편은 사회인 것이죠. 그리고 사회정치 철학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 개별과 보편의 조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해겔은 화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겔 철학에서 이 화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대립들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의 변증법적 철학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겔 철학을 대표하는 하나의 개념을 꼽으라면 저는 화해라는 페어제능이라는 이 단어를 꼽을 것 같습니다. 자,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여 사는 세계가 어떻게 조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개별과 보편의 관계이죠. 이 추상법 단계에서 개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배타적인 개별자,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인격입니다. 해겔은 이러한 추상적인 인격성을 다만 감정, 즉 욕망, 욕구, 충동, 변덕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직접적인 규정을 받는 인간으로, 한마디로 즉자적인 개별성이라든가 배타적인 개별성 등으로 온갖 부정적인 표현들은 모조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이라는 말은 unmittelbar, 영어로는 immediate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매개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무매개적 이렇게 번역하지만 더 좋은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리고 즉흥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즉자적인 개별성, 배타적인 개별성, 자,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즉자적이다, 배타적이다, 직접적이다, 이런 말들은 모조리 부정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추상법이라는 것은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침해할지도 모를 그런 타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외적인 제재의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국가를 기계적인 국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상법은 모든 개인들이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그들을 외적으로 제재하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법을 추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상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 우리는 그런 국가를 기계적인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의지와 국가의 의지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분리되어서 대립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성 국가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보편성이라고도 할 국가는 그들의 외부에서 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제한하는 그런 강제적인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국가가 외부에서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국가, 그것이 바로 추상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해겔 이전에 토마스 홉스라든가 존 로크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이 말했던 그런 욕구 조정 기능으로서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국가가 원하는 것이 다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국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그래서 외적으로 보편성은 확립되어 있지만 개별성은 여전히 억압되는 그런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부자유의 원인은 국가의 포악성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미숙함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는 이런 폭력적인 국가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면이 형성되지 않아서 아직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의 금지와 처벌만이 그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인간이 이 미숙한 단계에 있을 때에는 국가가 이런 폭력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의 의지와 국가의 의지가 분리된 추상법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 도덕성의 단계. 도덕성의 단계는 개별과 보편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대립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덕성, 모랄리테트라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의지를 통제하는 그런 주관성을 법의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추상법의 단계에서는 개별과 보편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면 도덕성의 단계에서는 도덕적 주체의 내면에서 그것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추상법의 단계가 아직 도덕적 의지를 갖지 못해서 부모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단계라고 한다면, 이 도덕성의 단계는 보편성을 내면화하고 있는 그런 교양인의 단계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의 자율성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할 수 있겠죠. 칸트는 바로 이러한 도덕성의 단계를 실천이성 비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여기서 의지의 준칙이라는 것은 바로 개별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입법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도덕적 의식의 내면에서는 바로 이 개별과 보편이 언제나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때 칸트는 내 개별을 추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걸 하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면에서 일어나는 개별과 보편의 대립이 통일된 그 도덕성을 칸트는 양심, 개비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양심이라는 것은 더 이상 도덕적 갈등이 없는 일종의 도덕적 완성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의식이 완성된 것,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는 것도 사실은 개인의 직접적인 확신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그 양심이라는, 그 보편성이라는 것도 내 마음속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건 역시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헤겔의 비판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가진 개인들끼리의 판단도 서로 모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은 자의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순수의무로 정립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도덕적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도덕적 딜레마란 선과 악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 법칙들이 서로 성립할 때 그로 인해서 양심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이 모인 도덕의 왕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언제나 옳은 순수한 선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무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딜레마라는 것은 선과 악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선이 충돌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의 악을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선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에 내재한 이러한 역설과 모순을 해소해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주관적인 양심. 주관적인 양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충돌하기 때문에 그 단계로서 국가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만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객관적인 법과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개별적인 양심은 공동체의 양심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덕성의 단계에서 빚어지는 도덕들의 충돌,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서로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진리로 삼아야 한다.
라는 것이 헤겔의 생각인 것이죠. 자, 헤겔은 법철학 290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추상법과 도덕성은 그 어느 쪽도 독립해서 있을 수 없고 한마디로 그것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인륜적인 것을 대들보처럼 그 기초로 삼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추상법에는 주관성의 계기가 결여되어 있고 도덕성의 경우에는 주관성의 계기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은 어느 쪽도 저홀로 현실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추상법에서는 주관성의 계기는 결여되어 있고 보편성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법의 체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덕성에서는 주관성의 계기만이 살아있고 그것들이 하나의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도덕성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관성과 보편성이 절대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 자, 그것이야말로 현실적인 국가, 가장 이상적인 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헤겔이 말하는 인륜성의 단계입니다. 주관성과 보편성이 절대적으로 화해하는 단계. 자, 그것을 헤겔은 무한한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 대립이 없는 것이 바로 절대이고 바로 무한인 것입니다. 자, 오직 무한한 것, 이렇게 주관성과 보편성이 대립하지 않는 것, 즉 그것만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륜성, 즉 지틀리카이트라는 것은 주관적인 양심들이 통일을 이룬 공동체적 양심, 한마디로 법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덕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 둘 중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대립하는 가치들 가운데 무엇을 진리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합의하여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만 이 사회가 개별과 보편이 자유롭게 통일된다는 것을 헤겔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륜성의 단계에서는 추상법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개별과 보편의 외적인 대립도 사라지고, 그리고 도덕성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개별과 보편의 내적인 대립도 사라지고, 그리고 양심과 양심의 대립이라는 그런 도덕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낸 합의된 양심, 즉 주관적인 양심들이 통일된 보편적인 양심, 그것이 바로 법률이고 국가인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국가, 인륜성의 단계는 바로 이 단계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헤겔은 이것이야말로 생동하는 선의 모습을 한 진정한 자유의 이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생동하는 선은 인간의 자유를 규제하는, 한마디로 인간의 충동을 규제하는 추상법이나 우리의 감성을 억제하는 도덕성을 넘어서 모든 이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의무를 모든 사람들이 가슴속에 담고, 그리고 그 법을 자신의 의지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법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한마디로 자기 지배의 원리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나의 의지와 법의 의지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 의지라는 것이 결국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자, 이때에는 나와 국가의 관계는 곧 나와 나의 관계라는 것이 헤겔의 설명법입니다. 진정한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외부의 법률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그런 법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합의의 내용이 우리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바로 그런 포괄적인 보편성,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이라고 헤겔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법률 아래에서 모든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복종하는 단계, 이것이야말로 자유와 자율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헤겔은 이러한 단계의 개인을 바이 지히 젤브스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나의 관계는 나와 나의 관계와 같다. 한마디로 우리는 법을 만들고 살아가지만 그 법이 우리의 의지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의지를 지켜주는, 한마디로 법과 나의 의지가 완벽하게 통일된 단계, 자, 이것을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헤겔이 법철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요, 가장 이상적인 법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인륜성의 단계입니다. 자,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식은 인륜적인 존재를 스스로의 절대적인 기반이며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목적으로 삼고 있으니 결국 인륜이란 자유의 개념이 현존하는 세계로 눈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식의 본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인륜적인 법이란 나의 의지에서 비롯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은 이미 나에게 내면화되어 있고 또 그것은 법률로 매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나의 관계는 나와 나의 관계가 된다. 이런 나와 나의 관계 안에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법철학의 세 단계, 추상법, 도덕성, 인륜성의 단계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제3부 인륜성의 제1장 다스 파밀리의 가족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